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저는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을 맡고 있는 민우입니다. 네, 입시 킬러 레오입니다. 국어과 고등부 강사 이메림입니다. 네, 영어 강사 강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동필입니다. 아 예. 아 이제 그 네. 6평이나 수능 영역별 분석은 네. 이제 각자 국어 만세, 네. 영어 만세, 네. 수학 만세, 과학 만세. 앞으로는 이제 과학 만세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9월 때부터는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9월 9월 하면, 예, 예. 어차피 이제 국어 만세랑 예, 영어 영어 만세도 만세도 예, 이제 새로 론칭이 예. 됐으니까 예, 예. 그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야, 그럼 뭐 우리 괜찮은데? 뭔가요? 종합교육 방송으로서 그렇죠. 네. 교육 아. 채널로서는 영역별로 그렇죠. 다 있는 거예요. 공적 영역을 좀 강화한다면 이제 어떤 사람이 교육감으로 적합한지 예. 예? 야,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거 아니야 이제 우리? 예. 자, 그러면 지난 주에 이어서 저 관심 있어 하시는 이거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이거 진짜? 어?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어? 아, 국어는 계속 어렵잖아. 네, 그렇죠. 점점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고 있죠. 이게 원래 그 미국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수능도 IBT 토플을 사람들이 이제 영어 시험으로 착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IBT 토플의 리딩은 그 토플의 영어 실력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외국 학생들이 미국의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읽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지적인 수준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국어로 가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인류 문명의 어떤 근간이 되는 수학 이런 거고 또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현재의 모든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언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국영수 하는 거잖아요. 국어가 점점 좀 어려워져서 걱정입니다.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의 기준이 너무 정확한 대중이 없어졌어요. 국어는. 왜 어렵냐 그 이유도 너무 천차만별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냥 낯선 배치여서 혹은 낯선 유형이 나와서 아니면 그냥 진짜로 문제가 어려워서 제시문이 어려워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신유형으로 갈 것이다 라는 확신은 더 이상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건 네. 정해진 네. 추세니까. 그래서 또 어떤 식으로 바뀔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친구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 진짜 큰일 난 것 같아요. 6월 모의고사 이렇게 어려우면 수능은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데 이번에 또 우리가 이렇게도 평가원에서 이렇게도 문제를 낼 수 있다. 이런 배치 방식을 하나씩 막 몰아가지고 낼 수도 있다라는 걸 이미 봤으니까 우리는 더 다양한 방법으로 대비를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조금 달래줬던 부분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험 문제를 풀고 시험지를 가지고 온 친구들 중에 평소보다 거의 한 10점 정도가 떨어져서 대체로 그랬습니다. 대체로 한 10점 정도가 떨어졌어요. 평균적으로. 10점 정도가 떨어져서 막 울면서 온 친구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딱 그 친구 시험지를 보고 근데 아직 이 친구는 현재 상황을 모르는 거였어요. 왜냐면 본인이 보기에는 연계율도 높았고 지문들도 좀 어디서 많이 본 지문들이었기 때문에 쉬웠는데 나만 못 봤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근데 시험 틀린 거를 봤더니 너 되게 재수없다. 너 안정적으로 1등급 갈 수 있는 점수다. 근데 놀라가지고 막 그 혼비백산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 정도로 일단은 국어에서 변별력이 높다라는 건 이제 더 이상 뭐 말씀드리기 입 아픈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이건 제가 좀 영역별로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적인 차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시간 분배는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는 항상 그 고득점을 하는 친구들한테는 그냥 멘탈 관리가 쉬운 순서대로 푸는 방법을 써라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비문학이 앞에 몰리는 순간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모의고사들을 풀어보되 기출문제도 풀어보고 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부터 먼저 풀어보는 연습도 해보고 섞어서 풀어보는 연습도 해보고 그런 시간 분배하는 연습을 최대한 좀 철저하게 해주시는 게 좀 전체적인 측면에서 대비 방법이고요. 그리고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 언어 매체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문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문법 지식 그냥 탄탄하게 공부를 해두시면 되고요. 기출문제 풀어보시면서 그 유형 파악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걱정하실 게 없을 거예요.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근데 제가 모의고사 마지막 날에 친구들한테 좀 당부의 이야기를 쪽지로 써서 줬었어요. 근데 거기에 제일 맨 첫 번째 줄에 있었던 게 뭐냐면
문법 문제 풀 때 문제 똑바로 읽어라. 왜냐면 너무 쉽다 보니까 그냥 훌훌훌훌 찍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틀려서 오는 경우가 이번에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좀 오답률이 높았던 35번 문제였는데 문제만 똑바로 읽으면 너무 쉬운 문제인데 그냥 기억이 불규칙이니까 니은은 규칙이겠지 하고 그냥 풀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기억이 불규칙이고 니은은 그 불규칙과 같은 활용 양상이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똑바로 읽는 거 그것만 좀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푸시면 될 거고요. 매체는 아직 낯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나와 있는 문제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는 한데 일단 시중에 나와 있는 매체 문제들을 최대한 좀 많이 풀어보시는 걸 먼저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한 가지 기억만 하고 계시면 돼요. 매체 문제에 시간을 조금 투자하려고 하지 마세요. 매체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파트입니다. 왜냐면 글씨도 조그맣고요. 정보도 많습니다. 근데 그 정보를 하나하나 다 읽고 나서 문제를 푸시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철저하게 문제랑 그 매체, 그 미디어 시각 자료에 나와 있는 거를 하나하나 비교 대조를 하면서 한 선지씩 소거해 나가시는 방법을 쓰셔야 돼요. 매체에는 그렇게 푼 친구들은 어렵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시간은 많이 잡아먹은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대신 차분하게 그런 문제 좀 익숙해진다면 빠르게 눈알을 굴리면서 비교 대조하는 것도 연습이 되겠죠. 그거를 저는 먼저 시간을 좀 너무 급하게 풀 생각을 하지 말아라. 꼼꼼하게 풀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화법과 작문은 네, 여태까지 화적에서 아직은 막 어렵게 나왔던 적이 없어서 네,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방식대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 문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문학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문학에서 복합지문에서 6문제짜리 문제가 나왔었어요. 또 문학에서도 어떤 신유형이 또 새롭게 나올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문학 문제를 풀 때도 이번에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문학도 충분히 어렵게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항상 그 보기 문제에 3점짜리 문제 같은 거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 유형 파악 이제 철저하게 하시고 그리고 항상 저는 문학에서는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려요. 고치지 마라. 문학에서 시간 많이 쓰지 마라. 문학은 첫 번째 감 그게 정답이고 두 번째 감 이것도 답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거는 오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문학은 정말 빨리 풀면 빨리 풀수록 많이 맞히고요. 천천히 풀수록 많이 틀립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문학은 해석의 여지가 너무 넓거든요. 그래서 한번 꼬아서 생각하면 1번이 답인데 2, 3, 4, 5가 다 정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 나한테 꽂히는 내 마음에 와서 꽂히는 그게 정답이니까 절대 문학은 고치지 마세요. 여러분은 감을 믿으세요. 그것밖에 이제 드릴 말씀이 없고 독서인데요. 독서에서 이번에 많이들 무너졌습니다. 이제 문학에서 많이 틀린 친구들도 어려워서 틀린 친구들은 하나도 없어요. 독서에서 탈탈 털려서 문학에 쓸 시간이 없었다든가 아니면은 그 좀 집중력이 떨어져. 그래서 문학에서 틀린 거지 문학이 어려워서 틀린 친구들은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독서를 컨디션이나 환경이나 집중력이나 난이도에 구애받지 않는 실력으로 올려두셔야 됩니다.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거기에 있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구조화하고 어려운 지문 분석하는 거는 모든 친구들이 다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건 진짜 저희 학생들한테만 말씀드렸던 제가 꿀팁 중에 하나기는 한데 그 최근 한 3개년 길게는 5개년에 해당하는 육모, 구모, 수능 문제들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모든 문제들을 문제 푸는 거는 그냥 평소 문제를 푸는 것처럼 하시고 각각의 모든 문제와 선택지 모든 한 문항 한 문항을 내가 옆에 있는 친구한테 해설할 수 있을 정도로 문제들을 분석을 해두셔야 됩니다. 제가 친구들한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해요. 너네가 인강으로 이 독서 지문 해설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네가 특히 이번 육모랑 작년 수능이랑 그 작년 최근 평가원 문제들 독서 지문은 다 문제 분석을 해놔야 된다. 문제 유형에 대한 익숙한 정도가 생기면은 어떤 지문을 처음 읽었을 때 몇 번째 문단 읽어가면서 여기서 이따가 문제에 나오겠다. 이따가 선지에 나오겠다. 이런 감이 오는 그 수준이 오거든요. 그 수준이 될 때까지 평가원 기출 문제들을 친구한테 얘가 왜 답인지 얘가 왜 답이 아닌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분석하는 거. 요거를 꼭 남은 시간 동안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상이라고 한다면 또 그 평가원 문제를 제외한 다른 기출 문제들에 대한 문제풀이와 근거를 하나하나 찾아 나가는 거. 그 연습을 철저히 하신다면은 네, 저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스킬을 높이고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독서에서 먹히지 않는다고 보고요. 내가 지문을 읽으면서 출제자의 눈으로 지문을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렵지 않거든요. 훈련만 해주시면 됩니다. 하루에 2지문 이상씩.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아이고 자꾸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뭐 중학생, 고등학생 좀 뭐 국어는 이제 필수가 되어가는. 사실은 이제 수능은 국어 수학 싸움이 됐죠. 몇 년 전부터. 그래서 그죠? 아마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도 아마 영어를 아마 역전했을 거예요. 초등이랑 유아 영어를 제외하고는 확실히 이제 국어가 중고등학교 시장에서는 왜 우리가 흔히 이제 학원을 다닌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수학학원 하나 다니고 이제 원래는 영수학원 다녔는데 이제 뭐 수학학원 다니고 국어학원 다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이런 어떤 내용이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일단은 그 설명하는 부분은 왜 그런지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혜림쌤이 이게 수능을 출제하는 패턴인데 근데 그것까지 뭐 가는 것은 너무 이제 우리 방송의 성격상 안 맞아요. 타당해요. 타당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세요. 네, 팁을 들었으니까 그렇게 지문 분석을 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좀 해본다면 좀 나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혜림쌤 감사해요. 예. 화이팅입니다. 예, 화이팅입니다. 요 맥락에 맞춰서 좀 하나 네, 더 그럼요. 말씀드릴게요. 예. 요 방법을 하시는 거 너무 좋은 방식인데 예. 지문을 조금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비문학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독해를 평가할 때 뭐 사실적 독해, 뭐 추론적 독해, 비판적 독해까지 네. 통합적으로 해서 문제를 출제하잖아요. 저는 이번에 문제를 보면서 선지도 그렇지만 추론적 독해가 예년에 비해 굉장히 어렵게 출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추론에 맞춰서 이걸 좀 아까 뭐 2지문씩 너무 좋은 말씀이신데 이 지문을 어떤 비문학 지문을 추천해드리냐면 저는 PCR 지문 보고 여기 역시 수능은 사회적에 연결되어 있구나. 사실 코로나 진단 키트 할 때 다 검사를 PCR 검사로 하는 거거든요. 모르겠어요. 저는 추측하는데 이번 수능 때 왠지 백신에 대한 비문학 지문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작년에 수능에서 과학 지문이 안 나온 걸로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네, 기술 지문이 나왔습니다. 기술 지문이었죠. 과학 지문이 안 나왔단 말이죠. 올해는 좀 출제될 가능성이 좀 높긴 한데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고3 그 학생분들한테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지문을 고를 때 연습하는 지문을 고를 때 제가 뭐 약대 뭐 얘기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피트 시험 초창기 때 공교학년 때부터 언어 추론이라는 문제가 무조건 있었어요. 영역에. 저는 너무 유사했어요. 이번 문제 보면서. 이 거기도 추론적 독해를 요구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랑 미트라고 의학 전문 대학원이 있어요. 거기에도 언어 추론 영역이 있어요. 거기 제시문들을 연습하시면 훨씬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거 팁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어차피 뭐 니트나 뭐 어떤 그 시험들 자체가 대부분 다 이제 수능.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수능으로 우리나라가 수렴이 되어 왔었죠. 자, 어쨌든 그런 부분이 뭐 새로운 거 얘기하면은 엄마들 새로운 문제집 찾으러 다녀요. 그래서 안 돼요. 네, 어머니들 그거는 한길에 듣고 한길에 흘리시고요. 그 버전이 수능이다. 그러니까 수능 기출을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영어 기다렸어요. 왜냐면은 이제 갑자기 이제 막 불시에 사람들이 갑자기 막 또 힘들어지면 그거 어떡합니까 그거. 그러니까 절대평가 이렇게 되고 나면 저는 처음에 절대평가 된 해에 우리 애들 막 다 1등급 때 막 별 생각 다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제도가 그렇게 쉬워지면 막 누릴 줄 알았는데 놓더라고요. 반대로. 할 게 많으니까 그래요. 맞습니다. 그 막 수포자들 처음 생길 때도 참 안타까운 마음 참 들었는데 영어도 절대평가가 바뀌고 이렇게 영어는 다행히 한국사도 절대평가지만 한국사는 사실 반영을 이게 제도적인 것까지 약해져서 대학에서 뽑는 그 제도적인 것까지 약해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애들이 많이 없잖아요. 이것도 참 안타깝거든요. 어떤 애 막 가끔씩 저한테 농담을 선생님 태종태세 비욘세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비욘세 엉망이죠. 영어도 그렇게 될까봐 엄청 걱정이거든요. 근데 영어도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언제적 비욘세. 언제부터 팝 가수가 우리나라 태세도 언제적 옛날 사람이라 이거지. 비욘세 옛날 사람이라 이거지. 내가 또 생각보다도 괜찮네. 또 그렇게. 문과적에. 그래가지고는 영어도 이제 그렇게 돼서 절대평가 돼서 애들이 점점 요령만 엄청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령만 엄청 생기다 보니까 계속 그거에 의존하고 쉬운 것만 찾고, 그러니까 계속 방법들을 찾는 게 덜 하고 안 하려는 식으로만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도 그러니까 기초적인 것부터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영어는 이게 만약에 다 한글로 돼 있으면 별거 아닌 시험인 거거든요. 그 얘는 다 대부분 설명문의 형태의 글들이고, 그러면은 이 학자가 뭘 설명하려는지 그 뭘 잘 파악해서 그게 분위기가 어떻게 가는지를 잘 맞추면은 사실은 영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영어에 아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냐면, 어떤 단어나 구문이나 이런 원어민 같은 그런 뉘앙스는 우리가 주면 되는데, 아이들 마음가짐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말 그대로 자세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유학할 때도 가끔씩 막 공부하다 보면은 진짜 공부 잘하는 흑인 하나가 있었거든요. 걔가 이렇게 가끔씩 저한테 도서관에서 야 이거 해석 어떡하냐 물어요. 그럼 제가 지금 플로리다주에서 20몇 년 살던 애한테 야 이거 분사구문하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관계대명사니까 뒤에서 풀어서 해석해. 얘가 그걸 모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얘가 말하는 해석이라는 게 진짜 이게 어떤 그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게 자기가 잘 말 그대로 이해가 안 된다. 이해란 말이 참 막연하긴 한데 이해가 안 되는데 너는 이걸 어떻게 파악했냐라고 묻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좀 영어를 접하는 걸 그렇게 끙끙대는 마음으로 좀 바뀌길 바라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영어는 애들이 계속 헛짓해요. 그래서 그 애들이 보면 이제 성적이 예를 들어서 7, 80점대 애들인데 선생님 전 죽어도 안 오른대요. 그럼 걔 시험 볼 때 이렇게 봐보면 엄청 빨리 풀어요.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풀어요. 막 연필로 그어가면서 푸는 거 보면은 사실은 저보다 속도가 더 빠른 것 같아요. 이 연필이 읽어가는 건지 지가 진짜 눈이 읽어가는 건지 그 속도가 분명히 안 되는데 그럼 걔 45번까지 분명히 다 풀어내거든요. 그런다는데 점수가 뭐 70몇 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생각에는 걔가 45번까지 막 그렇게 해가면서 막 왔다 갔다 난리가 나요. 듣기 할 때 또 여기 몇 개 풀고 막 왔다 갔다 해서 푸는데 지가 아는 스킬을 다 사용해서 풀어도 70몇 점이에요. 그럼 저 기준에는 차라리 30몇 번까지 풀었는데 70몇 점인 얘가 훨씬 더 뛰어난 거 같아요. 걔는 그 안에까지 자세히 했으니까. 그럼 그 애는 그 점수 거기 30몇 번까지 풀어내는 그 70몇 점 받는 그 안에서 맞아내는 개수가 더 늘어나면 되거든요. 그리고 걔가 수능 때까지 두세 문제만 더 맞추면 그럼 걔는 한 2등급 가는 거는 별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길 바라는 겁니다. 그 외국인들이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뭐 샘 해밍턴 이런 사람들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한 10몇 년 전에 처음에 우리말 할 때 보면 엄청 발음도 되게 못하고 말도 못 알아듣고 말도 이렇게 되게 못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발음이 좀 더 정확해지면서 그리고 그 표현을 여러 번 쓰다가 유려해지면서 빨라지고 다른 표현도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언어는 정확도가 있고 난 다음에 속도가 있는 거지 속도가 먼저 생긴다는 거가 말이 안 되거든요. 단단히 읽다가 그게 잘 파악해서 다음 글을 읽을 때 좀 더 빨리 읽어지지 막 빨리 읽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가짐을 좀 그렇게 바꿔줬으면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요번에 이렇게 문제 패턴이 보여줬듯이 연계도 안 돼. 요령도 안 먹혀. 그러면은 지금 남은 기간이라도 그 모드가 좀 바뀌길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국어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아까 막 눈을 감길 정도로 공감이 갔었던 게 진짜 이 언어 과목들은 답 고치면 틀리거든요. 네. 왜냐면 하면서 이 말 다음에 만약에 얘가 순서 문제를 BAC로 골랐어요. BAC로 골랐으면은 그냥 BAC로 가야 돼요. 왜냐면 처음에 직감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논리적으로 좋을 거라 지도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가만히 있어봐. BCA도 되지 않나? 이러면 이건 지 생각이거든요. 맞아요. 모든 글은 위에서 말한 대로 풀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봐. 3번도 되지 않나? 이런 순간 그냥 지 생각이에요. 이거는 이제 지 주관으로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습관들이 좀 없어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질적으로 오는 것과 그런 이제 안 좋은 그런 습관들이 없어지는 거.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제가 가끔씩 반들 중에 한 반씩 이렇게 실험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한 반은 아예 EBS를 아예 안 가르친 반도 있어요. 근데 그 반이 지금 성적이 제일 좋아요. 그 반들은 그러면 그 반들은 그것도 딴 반들도 그러니까 딴 반들도 하는 것들인데 얘네는 그걸 더 강화해서 했던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에 이 교육청 이런 평가 모의고사도 좋지만 이 사설들이 만드는 모의고사들의 글들은
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냥 대충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리고 조금은 어렵게 내게 될 거잖아요. 왜냐하면 쉬우면 팔리질 않으니까 어느 정도 난이도 있게 그리고 난이도 있게 보고 싶어서 사설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 있는 그 양질의 지문들을 좀 많이 보기를 바라는 겁니다. 평상시에 그러니까 조금 난이도 있게 만약에 저는 가끔씩 10문제 숙제 내는데 얘가 만약에 5문제밖에 안 해왔어요. 근데 그거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가서 보면 얘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가 딱 느껴지잖아요. 전 그러면 안 혼내요. 걔는 분명히 그러다가 6문제, 7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도 있게 하다 보면 속도도 갈 거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공부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험한다는 그 한반은 복습도 엄청 시키고요. 틀린 거 고치고 거기서 또 틀린 거 위주로 제가 해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문제를 2번 보고 3번째 저락도 해설하고 그걸 또 복습시키고 하니까 그 한 지문 가지고 열심히 끙끙대는 애들이 오히려 성적들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은 물론 그 반 인원수가 뭐 전국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명이 있는 반인데 그 반으로 따지자면 사실은 지금 걔네들에서 등급 간의 변화는 이런 것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저는 이제 그 영어를 가르치지만 지금 뭐 평촌이든 호매실이든 국영수를 다 하는 입장에서 무조건 갖고 있는 생각은 국영수나 학문 자체가 이렇게 지름길이 없는 학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00문제 풀어서 상위권 될 수 있으면 100문제 다 풀어야지. 야, 이 중에 홀수분만 해도 된다. 뭐 뒷부분만 잘해도 된다. 왜냐면 점수란 건 쉬운 것부터 맨 끝에 어려운 거까지 다 합쳐서 100점이지. 그래서 막 공부 되게 잘하는 애들이 수학 문제 뭐 갑자기 2등급 맞으면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계산 실수 뭐 저 앞에 거 틀려서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부지게 그냥 어느 순간까지는 이거 이러면 어쩌지 저러면 어쩌지 이런 겁도 먹지 말고 그냥 학문 쌓는다는 마음으로 영어 실력 쌓는다는 마음으로 하는 게 중요할 것. 각 문제마다 아이들이 푸는 방법들은 그 좋은 방법들은 쌓은 것들이 있으니까 지금은 말 그대로 영어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그냥 하는 걸로 전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막 초등학교 유치원 이런 애들이 영어 원서 가지고 궁금해서 막 읽어보고 파악하려는 그 마음으로 차라리 바뀌어야 난이도가 변환되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뭐 저학년은 읽기 쓰기 위주의 정통 영어로 좀 돌아가서 네. 기본을 좀 충실히 여기는 그런 영어를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 뭐 한 학기에 뭐 영어책 한 권 정도 읽는 거, 뭐 그런 어떤 삶을 원래 살아왔었잖아요. 예전에. 네. 예전에 뭐 영어책 뭐 2-3권씩 읽고 했는데 뭐 그런 어떠한 행동으로 하고 현 고3 같은 경우에는 좀 난이도 있는 네.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서 좀 네. 체감을 좀 높여가는 맞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네요. 이거 뭐 이렇게 시험이 끝나고 나면 참 항상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들지만 또 흘러가는 대로 또 흘러가는 거죠. 예, 수능은 그래서 어렵습니다. 보편적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상대적 평가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국어와 수학 같은 경우 그런 상대적 평가에 따라서 내가 잘 보는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남보다 잘 봐야 되는 네. 시험이기 때문에 이 시험이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모두들 다 각자가 뜻한 소망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